자, 행복한 교회 청년부 속닥속닥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뭐죠? 오늘 이제 레오 카락스 감독의 폭네프의 연인들. 네, 폭네프의 연인들. 네, 네. 1991년 개봉한 작품으로 알고 있고, 그죠? 이 영화는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골랐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다룬 영화들, 특히 최근에 다룬 영화들이 조금 좀 심각하고 무거운 영화들이지 않았나. 다크나이트, 그렇죠. 조커, 그다음에 42. 그래서 뭔가 계급투쟁과 인종차별에 대한 영화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밝은 거, 좀 사랑에 대한 거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멜로 영화를 하나 골라봤는데 그렇게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사랑인데 약간 이상한. 전혀 밝지 않고 정말 뭐 거의 조커만큼 어둡지 않나 느낌이. 그렇지, 이거 제 영화 취향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현실적인 어두운 우울한 뭐 그쪽으로. 그래요. 성국이 혹시 뭐 한창 또 성국이가 지금 또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좋아하는 멜로 영화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멜로 영화 근데 뭐 있습니까? 멜로 영화 잘 안 봐서 뭐 어바웃 타임? About Time, 레이첼 맥아담스 나오는 거. 어바웃 타임은 재밌게 봤고. 그 정도? 제가 타임루프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재밌어요. 그리고 네. 뭐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런 재밌고. 거 좋아하고 시간을 알리는 소녀 시간에서는 명작이죠. 좋아하고 타임루프물 좋아하는구나. 뭐 딱히 타임리프물이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영화들이 재밌으니까 지금 다 얘기한 거 다 약간 명작 반열이니까. 영화들이니까. 자, 성국이가 레오 카락스 감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카락스 감독. 일단은 그냥 그 딱 90년대 초반 감독인 것 같고 뭐 90년 얼마 전에도 영화 나왔어요. 2013년도에. 근데 약간 그때 좀 전성기? 주가가 높았던. 지금은 약간 좀 영화를 잘 안 찍어서. 2013년도에 나온 홀리모터스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요? 비평가들한테는 흥행은 별로 못했던 영화 너무 어려워서. 폭네프 연인들도 흥행을 그렇게 못했대요.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흥했대요. 그래서 레오 카락스가 한국을 많이 왔대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되게 많이 흥해서. 네. 친한파구나, 친한파.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망했는데 한국에서만 흥해서 이렇게 그런. 우리나라는 이 영화 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성구가. 성국이 나이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몰랐어요.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구나. 네, 그렇죠. 아무튼 뭐 이 영화가 그냥 레오 카락스 감독의 뭐 사랑 3부작 중 하나래요. 뭐 소년을 만나다, 나쁜 피, 그리고 폭네프의 연인. 그리고 이제 배우는 드니 라방이라는 배우인데 뭐 레오 카락스의 약간 페르소나 같은 배우를 뭐이 3부작에 다 출연을 했대요. 그리고 홀리모터스에도 드니 라방이 나오지. 그리고 뭐 줄리엣 비노슈는 되게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배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잉글리시 페이션트나 뭐 고질라 같은 영화를 고질라 나왔었나? 그랬나? 고질라 나왔어요. 영화 계속 찍고 있고 뭐 3대 영화제 여우주연상 다 받았다고 뭐 하고 있고 뭐 하여튼 프랑스 대표하는 여배우지 줄리앙 비노슈. 이 정도. 필모는 이 정도. 그래요. 하여튼 재미가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좀 오래됐죠. 굉장히 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좀 내용이지 않느니 성구가? 그쵸. 뭐 흡연력이 있잖아. 배우들 맞아요. 배우부터가 드니라방 얼굴을 한번 보면은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고. 영화가 날것이에요. 나머지 날거 막 에너지가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받아서 이제 켰는데 초반 장면을 보자. 근데 내가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제목만 보고 영화를 봤잖아요. 제목과 포스터만 보고. 전혀 영화에 대한 사진식은 없으셔 본 거야. 사진식 없이 그냥 영화. 아니 이 사람이 멜로 영화의 주연이란 말이야. 봤는데 초반 내용 보고 뭐지? 영화 잘못 받았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다시 봤는데 맞더라고요. 뭐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인물은 있었니 영화에서? 저는 뭐 딱히 없었는데 그냥. 줄거리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폭네프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다리고, 폭네프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제 영화 배경이 1989년이지.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 불꽃쇼 막 하는 거였으니까 1989년부터 2년 동안 이제 보수 공사 때문에 폭네프라는 다리가 이제 그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2명의 남자가 노숙자로 살아갑니다. 주인공인 알렉스와 나이가 좀 많은 한스라는 남자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리에 어느 날 한 여자가 오는 거예요. 노숙자 여자가.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오니까 한스라는 늙은 남자는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죽었던 사별했던 자기 아내를 닮은 거예요. 이 여자가 주인공 미셸이라는 여자가. 그래서 싫어하는데 알렉스는 이제 막 관심을 가지는 거지 여자한테. 근데 이제 어느 날 여자가 잠자고 있을 때 이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 모아놓는 걸 뭐라 그러지? 화첩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뭐 그 어떤 그림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의 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왜 나를 그렸지? 성국 어떤 여자가 길 가다가 앞에 그 뭘 떨어뜨렸어. 근데 보니까 성국이를 그린 거야. 관심 가지 않겠니? 소름 돋았거든요.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성국이 얼굴을 그린 거를 가지고 서로 놓나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알렉스는 뭐 하여튼 영화에서 아무에게도 사랑받아 본 적 없고 진짜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살아가는 노숙하고 있는 남자인데 아마 누군가가 자기를 그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참 새로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미셸이라는 여자를 이제 스토킹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알게 됐는데 그 여자는 화가였고 근데 지금 눈이 한쪽 눈은 벌써 실명을 했고 다른 쪽 눈도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화가가 이제 실명을 해버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삶의 어떤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줄리앙이라는 전에 사귀었었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랑도 이제 헤어진 상태여서 모든 삶의 어떤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거리로 나와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죽기 전에 그냥 그림이라도 내 눈이 멀쩡할 때까지 그림이라도 그리지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여자인데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알렉스가 조금씩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데 여자는 잘 받아주지는 않고 둘 다 이제 정말 가진 것 없는 노숙자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어느 날 이제 그 지하철에 갔는데 지하철에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 미셸을 이제 알렉스가 따라가다가 어디선가 이제 첼로 소리가 들리죠. 첼로 소리가 들리는데 여자가 갑자기 막 정신이 막 못 차리면서 막 첼로 소리를 막 찾아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사귀었던 줄리앙이라는 남자는 첼리스트였고 이제 그 사람이 연주했던 첼로 소리구나라는 걸 듣고 달려가는데 이제 그 전에 미리 알렉스가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여기는 내 나와버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첼로 연주하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쫓아내버리는데 그 다음에는 뭐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인공 미셸이라는 여자가 줄리앙이라는 남자가 탄 지하철을 어떻게 쫓아가서 탔나? 하여튼 탔는지 안 탔는지 하여튼 쫓아가서 줄리앙의 집까지 찾아가서 줄리앙을 총으로 쏘죠. 근데 그게 환상인지 아닌지 약간 환상처럼 나오지.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 다 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총을 쐈는데 총알은 줄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환상이든 아니든 간에 그날의 사건으로 이 여자 미셸이라는 여자는 줄리앙을 마음속에서 좀 지워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와가지고는 줄리앙을 죽였나 안 죽였나 하고 있는데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파리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빵빵 이제 불꽃놀이 올라가니까 이제 같이 있었던 알렉스가 불꽃놀이다 하면서 이제 놀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꽃이 막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어떤 그 장면 가운데에서 둘이가 폭네프에서 아무도 없는 폭네프 다리에서 정말 광기 어린 듯한 어떤 춤을 추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가지고는 약간 해안경비대 같은데 맞아요. 해안경비대 그 경찰을 기절시키고 머리로 팍치기로 기절을 시키고 그 보트를 뺏어가지고 이제 파리에 있는 그 세네강에서 이제 수상 스키를 즐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 장면과 화면이 너무 연출이 좋아요. 정말 아름답고 네. 정말 명장면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둘이 이제 친해지고 이 알렉스라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데 미셸은 알렉스랑 있으면 웃을 수 있는 거야. 막 이제 어린아이처럼 막 웃고 둘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점 둘이 마음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이 미셸이라는 여자의 아버지는 이제 군대 장교 대령인데 나름대로 돈도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딸이 실명할 상황에 처하자 막 이렇게 백방을 알아봐가지고 치료법을 발견한 의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온 파리 시내에다가 미셸 사진으로 도배를 하면서 미셸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눈 고칠 수 있다. 빨리 와야 된다. 어떤 그런 포스트를 그런 어떤 전단지를 온 파리 시내에 붙입니다. 알렉스는 미셸이 그걸 보면 안 되죠. 그쵸. 그걸 보면 자기를 떠나가 버리니까 그걸 못 잃을까 보게 막 뜯고 불태우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과실치사로 사람도 한 명 방어로 죽이게 되고 방어로 죽이죠. 그렇게 미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애를 썼지만 미셸은 라디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알렉스에게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알렉스를 떠나가죠. 미셸은. 그리고 알렉스는 이제 수면제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까 자기를 미셸이 떠난 걸 알고 화가 나서 자신을 자해하고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가 있다가 방화제로 잡혀가죠. 네, 방화제 3년 동안 이렇게 복역을 하고서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미셸이 면회를 한번 와요. 그래서 출소하면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둘이 다시 출소하고 나서 뽕네프 다리에서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서 알렉스는 미셸에게 우리 이제 같이 예전처럼 지내자. 근데 미셸은 안 되냐, 나는 이제 갈 데가 있다. 나는 결혼도 한 것 같고 자기 눈 고쳐준 의사랑 결혼한 것 같고 갈 곳이 없다. 난 갈 곳이 있다. 하다가 이제 알렉스가 훅 받아가지고 좀 하여튼 극단적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미셸을 끌어안고 퐁네프의 다리에서 이제 세네강 아래로 이제 투신을 하죠. 그 둘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동반 자살인가 했는데 다시 이제 물 위로 고기를 내밀면서 둘이 다시 구출을 돼가지고 어떤 모래 운반선을 타고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뭐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알렉스랑 미셸이랑 같이 또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배를 타고서 쭉 가는 장면이 마지막인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연출이 너무 좋고 너무 막 생동감 넘치는 날 것의 에너지가 막 들끓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날 것의 영화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떤 성공기 어떻게 보니 이 영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사랑 영화라고 생각해봤는데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사랑 영화인데. 근데 이거 레오 카르스 영화 중에는 이 영화가 제일 쉬운 영화. 네? 진짜요? 레오 카르스 제일 쉬운 영화예요. 제일 쉬운 영화. 이게 되게 난해하고 뭔가 딱 이 여기 나오는 사랑처럼 되게 영화 자체도 되게 불안정해 보이고 되게 난해하고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뭔 영화지 하고 약간 봤던 영화인데 일단 연출은 되게 좋았어요. 특히 그 불꽃놀이 연출도 되게 멋있었고 근데 내용은 되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약간 미셸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한스와 미셸의 관계도 뭔가 제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어렵다. 근데 또 어려운 게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영화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 동일시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나 같았어도 진짜 저러겠다라는 식의 어떤 이입이 되면 이제 빨리 들어가는 거고. 근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 좀 극단적이고 또 다들 좀 약간 막 거의 광기어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막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퐁네프의 퐁네프의 연인들이고 퐁네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좀 거리감을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퐁네프라는 것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퐁은 다리래요. 다리. 퐁은 다리고 네프는 그 새로운 영어로는 new. 그러니까 이제 9 이게 발음이 똑같나 봐요. 똑같은 글자인가 봐요. new하고 9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9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new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새 다리. 그죠. 새로 만들어진 다리. 근데 이제 퐁네프라는 다리가 원래 있던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세네강을 이제 가로지르는 다리들은 원래는 막 다리 위에다가 집도 짓고 뭐 옛날 공법으로 만들어진 다리들이 쭉 있었는데 퐁네프 다리가 이제 새로운 신식 기법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다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 뭐 집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다리만 있는. 근데 뭐 아무튼 뭐 공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로운 공법의 새로운 다리.
근데 이제 그 전에 지어졌던 다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철거가 되고 퐁네프가 세 다리인데 지금 당시 파리에서는 제일 오래된 다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가 89년부터 91년까지 퐁네프가 이제 보수공사 때문에 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퐁네프라는 어떤 그 세 다리, 퐁네프라는 다리는 다리의 용도는 사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을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널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다리의 용도인데, 퐁네프라는 다리는 지금 그 용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갈 곳이 있는 사람들, 내 삶에, 내 인생에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방향이 있는 사람들은 퐁네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퐁네프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거는 내 삶에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거고,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없다는 거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준비하고 이뤄가고 성취해가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찾지 못한 사람들, 혹은 그것을 아예 그냥 소망할 수 없는 사람들, 인생이 그냥 멈춰있는 사람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 이제 퐁네프라는 굉장히 암울하네요. 다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조금 접점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면 누구나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그렇죠. 퐁네프에 머무르는 순간들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 영화 한 10년 전쯤에 봤는데, 그때 제 인생에 퐁네프에 있는지가 하여튼 저 알렉스한테 꽤나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아, 이게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내가 갈 곳이 없어야 돼. 그런 생각 들지 않니?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내가 그곳으로 내가 막 달려가고 있어. 그거를 막 힘을 막 쏟고 있고, 막 내가 뭔가 이루어 가야 돼,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랑과 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룰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 삶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유하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인데, 그 삶에 찾아온 사랑이 발견됐을 때,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랑하고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랑이라는 거에 어떤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퐁네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의 어떤 그 정말 치열한, 이거밖에 없는, 사랑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우리 삶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 주어져 있는 것들, 또 내가 이룬 것들, 또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소망들, 많은 것들로 이미 채워져 있는 인생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공간 같은 인생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그 미셸이라는 여자를 향한 그 사랑, 그 알렉스 그 마음이 좀 많이 와닿았던 그렇게 영화를 봤었던, 10년 전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또 조금 그렇게는 안 맞으더라. 이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나도 뭔가 내 삶에 뭐가 많이 생겼나 봐. 그래요. 저는 이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미셸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시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내가 시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마지막으로 담아두고 싶은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미셸 성공,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시력이 뭐 점점 상실해가, 마지막 나에게 하루가 남아 있어. 그러면 나에게 마지막 남아 있는 시력으로 뭘 보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니 혹시? 아니,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는데 나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미셸이 시력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두고 싶은 게 뭘로 나오죠? 보면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게 되게 뭔가 파리적이다, 프랑스적이다. 성국에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 예, 파리 갔었니? 그쵸. 루브르 박물관 갔었죠. 렘브란트 그거 봤니? 그쵸. 너무 커요, 거기 박물관이 너무 커서. 그쵸. 이게 절실함의 차이인 것 같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력으로 이제 보는 사람의 그 간절함과, 뭐 내가 살면서 뭐 파리 한 번 더 못 와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루브르 가서, 나는 유럽 가본 적이 없거든. 네.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본 것 중에 뭔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뭐 그런 거 없었니? 뭐 아무래도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너무 생각보다 되게 작구나. 그건 뭐 흔들어 각성이 아니라 실망한 거 아니고. 모나리자가 그리고 너무 멀리 있다. 아 그래? 아예 접근을 못하게 진짜 아예 거의 엄청 멀리서 볼 수밖에 없게 쳐놨어요. 이렇게. 줄 서서 봐야 돼요. 줄 서서 봤는데 너무 작다 생각보다 또 그런 느낌. 그래요. 뭐 일단 미술관은 굉장히 차이가 보이는 선곡인데 그쵸. 어쨌든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또 실현이 되잖아. 그 영화에서. 어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뭔가 낭만적이다. 뭔가 굉장히 예술적이다. 여자가 뭐 화가긴 한데 프랑스적이다. 역시 뭔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랑스. 뭐 이런 느낌. 알렉스의 미셸을 향한 그 사랑은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우리는 긍정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어렵네. 이게 거의 사랑을 넘어서 약간 집착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근데 무섭죠 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밖에 없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저쪽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쏟게 되고. 근데 되게 이게 약간 이 사랑의 이 본 모습이 약간 본면을 이 감독은 이렇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약간 이렇게 집착적이고 탐욕적이고. 그것까지가 사랑이다. 그쵸. 집착적이고 탐욕적이고 뭐 그쵸. 약간 그런 이런 좀 뭐라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감정들까지도 사랑이다. 약간 그런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죠.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생각은 계속 들어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왜냐면은 알렉스의 사랑이 너무 뭐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인데 보면은 그 처음 사랑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자기도 주체가 안 되고 그 사랑이 보면은, 그래서 꽤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극단적으로 막 그렇죠.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다음에 알렉스가 볼 때 미셸이 이게 만약에 시력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 지금은 자기와 같은 그 낮은 수준의 자리에 그 여자가 지금 추락해 있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다시 뭔가 이 여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여자 본래의 자리로 그 삶이 회복되면은 자기를 떠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와 같은 밑바닥 인생에 머물게 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란 말이야.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냥 뭐 세상적인 관점이든 기독적인 관점이든 간에 100%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뭔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다음 뭔가 뭉클함과 감동이 있거든. 이해가 아예 안 가진 않는. 이해가 가긴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감동이 됐어, 성구가? 아니요. 그래? 근데 이게 감동이 안 됐구나. 제가 리뷰를 봤는데 그 약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무슨 뭐 진짜 이 알렉스는 어린 애 같다, 아이 같다, 아기 같다, 완전 갓난 아기 같은 사랑이다. 근데 이 맞는 것 같은 게, 이 갓난 아기도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일인데, 저희 이모가, 막내 이모가 제가 진짜 어릴 때 아이를 낳았었거든요. 완전 갓난 아기였는데 이모가 그냥 저를 장난으로 업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어가지고 그냥 업혔는데, 업히자마자 아기가 울면서 화를 내면서 막 이모를 막 때려요. 막 때려요. 몇 살인데 그래서 애기가 한 2살인가 3살.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런 게 진짜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사랑이라면은 그치. 이게 비슷하지 않나 이거랑.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은 둘째를 같이 키울 때 그게 어렵다더라고. 첫째가 둘째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레오 카라스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이 사랑의 날 것 그대로의 사랑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알렉스의 사랑도 처음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에 있어서는 갓난 아기인데 성이 다 큰 성인이었. 그래서 성국이는 알렉스의 그런 사랑이
뭐 굉장히 예의적이고 이렇게 막 건강해 보이진 않지만 난 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 아 뭐 거의 뭐 프랑스 이해는 똘레랑스의 못하겠지만 인정은 못하겠지만 이해는 되는. 아 거의 막 관용이 확실인데 뭔가 프랑스 영화를 보다 이제 똘레랑스가 살아났나 봐. 나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 나는 처음에 뭐 20대 때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수학이 떠올랐거든. 오 벡터와 스칼라 생각나니 혹시? 몰라요. 저 문과라서 아, 그래? 기하 벡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아니 고등학교 고1 뭐 중학교 때 나오나 스칼라 값이 있고 벡터 값이 있어. 스칼라는 1, 2, 3, 4, 5는 크기만 있는 값이야. 근데 벡터 값은 방향이 있어. 기억나니 혹시? 아 저 안 배웠어요. 아 그래? 안 배웠나? 기하 벡터는 수학 2라서 벡터가 그냥 뭐 중학교에도 나오긴 나올 거야. 그래요? 벡터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잖아. 기하 벡터 들어봤죠. 그렇지. 그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스칼라는 크기의 값만 있어. 크기 값만. 근데 벡터는 크기 값 플러스 방향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면서 이걸로 내가 정리가 좀 되더라고.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게 벡터로 보면은 되게 문제가 많아. 왜냐면 방향이 틀렸거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은 결국 상대방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 상대방의 성장까지도 이루어내는 게 좀 뭐 사랑 자체가 이타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지 사실. 그쵸.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벡터라는 측면으로 이제 방향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이제 알렉스의 사랑을 100%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냥 벡터 치워버리고 스칼라 그냥 그 사랑의 크기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게 대단한 거야.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폭네프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어떤 그 사랑의 크기.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거 어떻게 저러냐 하면서도 그 어떤 사랑의 그 알렉스 가지고 있는 그 크기에는 누구나 다 압도를 당하고 그냥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해 볼 때에 그냥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으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는 참 보잘것없이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영화에서 이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불편한 이 모습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보게끔 되는 어떤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결말 부분 한번 마무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결론 보면은 이제 알렉스가 출소한 다음에 둘이가 다시 만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스는 이제 우리 같이 가자. 이제 미셸은 싫다. 난 가야 된다. 난 피곤하다. 뭔가 이상. 피곤하다. 갑자기 영화가 되게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어. 뭐지? 왜? 잘 놀다가 난 너무 피곤해. 새벽 3시야? 2시인 줄 알았는데 3시였어? 난 피곤해 가야겠어. 뭐 이런 이렇게 들리는데. 하여튼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스가 이제 미셸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강으로 뛰어듭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건짐을 받고 그 모래를 운반하는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 모래 운반선을 이제 운전하고 있는 어떤 노부부와 함께 이 미셸과 알렉스가 같이 가는 걸로 끝이 나는데 그 장면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둘은 이미 물에서 벌써 죽었고. 이제 배에 올라탄 거는 왜 이제 옛날에 보면 망자들이 이제 죽고 나서 망자들이 4, 5세기에서 이제 보통 이동할 때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들이 또 꽤 있으니까 그 배는 이제 죽은 영혼이 타고서 이제 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영화 그대로 보여지는 거 그대로 이제 둘이 실제로 빠졌다가 이제 거기서 구조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둘이 다시 관계가 그리고 또 극단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친해져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하는 걸 수도 있다. 성욱이는 전자의 결말과 후자의 결말 중에 더 선호하는 결말이 뭐니? 저는 근데 그 이 둘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영화를 볼 당시에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 자체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안 들 수도 있지. 그냥 사실인가 보다. 둘 다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고 미셸이 알렉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모든 걸 내던지고 다시 그냥 이 사람과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
이게 결말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실제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말인 그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폭네프라는 공간도 이 맨 영화 초반에는 그 되게 미완성이고 불안정하잖아요. 얘네 그 미셸과 알렉스의 사랑처럼. 근데 이 폭네프라는 공간이 완성되잖아요. 출소할 때쯤. 완성된 순간에 이 사랑도 끝나는 게 아닌가. 이 불안정한 사랑도. 그래서 둘이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도 뭐 맞는 해석인 것 같고.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다시 영화를 보면은 둘이 이제 물속에 빠지잖아.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 보면은 이제 둘이 그냥 이렇게 막 알렉스가 이제 미셸한테 가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데리고서 헤엄을 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컷되면서 바로 이제 수면 위로 나와서 막 호적거리는 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하여튼 뭐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 같고. 목사님 어때요? 나는 20대 때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다 죽는 게 맞는 것 같았어. 왜냐면은 그때 생각해보니까 20대는 뭐 아니면 도였던 거야. 폭네프에서 제대로 사랑을 하든지 폭네프를 떠났으면 죽어야지. 뭔가 그때는 그러니까 사랑도 완벽하지 못한 거는 사랑이 아니다. 뭔가 어떤 20대 때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혹은 어떤 치기 어린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폭네프에서 둘 다 폭네프에 머물렀을 때 그렇게 사랑을 했었던 사람인데 벌써 보면 미셸의 마음이 떠났고 벌써 폭네프에서 떠나가지고 제목이 폭네프의 연인들인데 폭네프를 떠나서 딴 데로 가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랑일 수가 있겠어. 폭네프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은 벌써 깨졌다는 거고 변질됐다는 거고 그냥 죽어야지. 그냥 죽는 게 맞지. 뭔가 그렇게 좀 이제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알렉스도 사실 뭐 거기서 변한 게 없잖아. 그냥 거기서 이제 끌어안고 뛰어드는 거 보면은 아우 뭐 그냥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면 그 중요한 거 하나가 있더라고. 한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 같이 폭네프에서 노숙하는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나 하거든. 적어놨어. 무슨 말을? 그 알렉스가 이제 미셸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알렉스야 사랑은 바람 부는 다리가 아니고 포근한 침대가 필요한 거야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사랑을 하려면 폭네프에서 바람 부는 다리가 아니라 포근한 침대가 있어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어떻게 다리에서 노숙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냐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스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알렉스랑 미셸이랑 같이 수면제로 사람들한테 타가지고 사람들 돈을 훔치거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셸이 그 번 돈 가지고 겨울에 추워지니까 우리 호텔에 가자고 하거든. 근데 그 장면에서 알렉스가 어떻게 하냐면 미셸이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할 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스트레칭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곳에 그 돈 상자를 놔둬가지고 미셸이 그걸 딱 쳐가지고 돈을 강에 떨어지게 해. 그래서 그때 알렉스의 마음은 뭐냐면 내 사랑은 오직 폭네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폭네프를 떠나서 뭐 둘이 같이 돈 버는 걸로 뭐 호텔을 가더라도 폭네프를 떠나면 미셸은 절대 폭네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여길 떠나면 내 사랑은 끝인 거야. 근데 마지막 장면 보면은 알렉스가 감옥에서 돈을 좀 벌었어. 그래가지고 호텔을 가자 그래. 맞아요. 알렉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알렉스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변한 거야. 알렉스의 마음이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 어릴 때는 그냥 뭐 그 어떻게 순수한 그 사랑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막 변할 수가 있어. 사랑만 해야지. 어떻게 내 인생을 다른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막 그 사랑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건 사랑이 아니지. 뭔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것까지 다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인정하고 그래 그것까지도 사랑이지. 어떻게 사람이 폭네프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 근데
뭐 우리가 삶에서 어떤 한 삶의 한 순간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너무 힘들고 막 더 삶의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려운 삶의 어떤 어려움 힘든 가운데에서 나를 어떤 구원해줄 어떤 사랑만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사실 사람의 인생이 아니잖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치유가 되고 그 폭네프에서 또 걸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뭔가 삶에 다른 목적이 생기고 어떤 삶에 어떤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것들 내가 이뤄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폭네프에서와 같은 크기의 사랑을 이제는 더 할 수가 없다고 해도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그 어떤 그만큼 내가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옛날에는 막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구나.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폭네프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나 사랑밖에 몰라 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인데 아니지. 이제 다른 것도 다 하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내 사랑이 예전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이게 사랑인가 싶은 그것까지도 그쵸. 사랑이고 우리 인생이 그런 그냥, 마음이 드는 것부터가 일단 사랑을 하니까 우리 인생이 절대 100% 완벽하게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가운데 또 사랑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좀 긍정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폭네프를 떠났지만 폭네프 연인들이지만 폭네프를 떠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연인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금 다르게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알렉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사랑의 크기를 보면서 우리도 더 많이 사실 우리가 그치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우리는 따뜻한 침대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따뜻한 침대를 지금 우리가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사실 사랑을 또 뒷전으로 밀어넣는 때가 너무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렉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뜻한 침대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의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사랑을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또 가족들 또 아내를 또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또 100%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좀 서로도 인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더 성숙한 그렇죠. 어떤 날 것 그대로의 어떤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큰 사랑에서 좀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변해가는 이타적인 모습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이 마무리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 제가 약간 관객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사랑에 대한 영화지만 그냥 배경만 보면은 되게 지저분하고 불쾌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 자체도 되게 거칠고 그 모습도 되게 험상궂고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야 이런 모습이지만 일단 이런 모습의 사랑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냥 사랑만 보라고 이 사랑만 보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 외에 나머지는 다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이 사랑만 봐도 너네는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사랑만 보고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주위의 어떤 배경이랑 더 대비돼서 그쵸. 그 사랑이 더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요 한번 좀 오래된 영화지만 시간 내서 한번 또 영화 보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실지 한번 또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혹시 더 있니 성구가? 아니 딱히 없나? 이번에는 딱히 없죠. 그냥 코로나 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 주일 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간절함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또 잘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